그날 오후 서울의 태양은 아스팔트 위로 자비 없이 열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거리는 경적 소리, 좌판을 벌인 노점상들, 그리고 한 뼘의 공간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 아우성이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단정한 남색 교복 스커트에 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한 여학생이 강남역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이름은 이하나. 강남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하나는 막 논술학원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한 손에는 책이 든 에코백을, 다른 어깨에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 학교 방송부에서 쓰는 장비였다. 하나는 방송부 소속으로 마침 그날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권력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과제를 준비 중이었다. 목표는 단순했다. 시민과 공권력의 상호작용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내는 것. 하지만 그날의 취재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강남역 9번 출구 앞 인도는 그야말로 인산이네였다.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직장인들, 그리고 배달 주문을 기다리는 오토바이 행렬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하나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카메라 전원을 켰다. 길 건너편 작은 경찰 초소 옆에 제복을 갖춘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다. 딱 벌어진 어깨, 강인해 보이는 턱선,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린 검은 선글라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경사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 했다. 박 경사는 그 일대에서 호랑이 경찰로 유명했다. 그는 인도에 함부로 좌판을 벌인 노점상들을 자주 단속했는데 그 방식이 유독 거칠고 고압적이었다. 하나는 멀찍이서 그를 지켜보았다. 비디오 녹화 버튼을 누르고 작은 LCD 화면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진짜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만 있다면 기사가 정말 강해질 거야. 하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 예상치 못한 사건은 오후 1시 20분경에 일어났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반찬이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인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손수레 바퀴가 깨진 보도블록 틈에 끼면서 수레가 기우뚱했고 플라스틱 반찬통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박 경사가 곧장 고함을 질렀다. 아주머니, 이리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여긴 보행자 통행로예요. 그의 목소리는 아스팔트의 열기만큼이나 따갑고 날카로웠다. 아주머니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죄송합니다. 경관님.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날이 너무 더워서요. 핑계는 매일 이런 식이지. 당장 치우고 가셔. 안 그러면 과태료 딱지 끊어버릴 테니까. 하나는 녹화를 계속했다. 손에 든 카메라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초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직감했다. 잘못 사용되는 작은 권력의 단면? 바로 그때 박 경사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선글라스 너머 시선이 정확히 하나를 향했다. 어이, 학생. 거기서 뭐해? 그가 소리쳤다. 하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긴 뭘 지나가. 그 카메라는 왜 켜져 있는데? 하나는 슬며시 카메라를 내렸다. 학교 과제 때문에요? 과제. 무슨 과제길래 경찰을 찍어? 여기가 영화 촬영장인 줄 알아?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길을 가던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나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박 경사는 이미 인내심을 잃은 듯했다. 그는 성큼성큼 하나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하나의 카메라 가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가 군홧발로 가방을 걷어찼고 가방은 하나의 다리에 부딪히며 그녀를 인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무릎에서 둔탁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근처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소리쳤다. 아니, 경관님. 애한테 어떻게 발길질을 합니까? 하지만 박 경사는 그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내 업무에 상관 마쇼. 하나는 넘어진 채로 일어나려 애썼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 고통과 당혹감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인도 가장자리에 떨어진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놓치지 않았다. 아직 전원이 켜져 있었다. 화면 구석의 빨간 녹화 표시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 영상만 퍼뜨릴 수 있다면 저런 사람은 다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항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맞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카메라를 주워들고 아무런 표정 없이 박 경사를 한번 쳐다본 뒤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저녁, 하나는 신림동에 있는 작은 빌라에 도착했다. 어머니 한은숙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하나야, 왜 다리를 절어? 무슨 일 있었니? 하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카메라를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엄마, 이것 좀 봐. 오늘 경찰이 나를 찼어. 은숙 씨는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분노에 차올랐다. 세상에, 어머나. 미쳤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엄마.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노점상 아주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걸 찍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와서 은숙 씨는 딸을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는구나, 예. 그래도 조심해야 해. 공권력하고 엮여서 좋을 거 없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에 파일을 옮긴 뒤 간단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정식으로 신고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영상은 절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 다음 날 학교 방송부실은 여느 때처럼 활기찼다. 하지만 하나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친구인 최유진이 다가와 물었다. 하나야, 무슨 일 있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 하나는 한숨을 쉬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 어제 경찰한테 맞았어. 뭐? 진짜로. 유진의 눈이 커졌다. 하나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어 어제의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부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영상 속 박 경사의 거친 목소리, 분노에 찬 고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걷어찰 때의 둔탁한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유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 너 이거 신고해야 해, 하나야? 무서워, 하나가 대답했다. 신고했다가 괜히 내가 잘못했다고 뒤집었으면 어떡해. 바로 그때 방송부 담당인 김진우 선생님이 부실로 들어왔다. 학생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그가 다가왔다. 무슨 일 있니? 하나는 망설이다가 선생님에게도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다 본 김 선생님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건 무거운 문제구나, 하나야.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해. 넌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 내가 준비만 됐다면 내가 신고하는 걸 도와줄게. 경찰을 감찰하는 청문감사관실이라는 곳이 있어.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다. 그쪽에서도 분명 너를 철저하게 조사할 테니까. 하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 속에서 힘없이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준비됐어요,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틀 후, 하나는 김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증거자료로 영상을 제출했다. 신고를 접수하던 경찰관은 교복을 입은 신고자를 보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학생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사무실 컴퓨터로 영상을 확인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오직 카메라에 녹음된 그날의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영상이 끝나자 담당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용기 내어 신고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겁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신고가 정말 제대로 처리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시민들의 신고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학교의 누군가였을까? 아니면 경찰청 내부에서였을까? 확실한 것은 영상의 일부가 편집되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단 하룻밤 사이에 경찰이 여고생을 발로 차는 영상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강남역 여고생 폭행 경찰이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수만 개의 댓글이 폭주했다. 이런 경찰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충격이다. 저 여학생 정말 대단하다. 신고할 용기가 있었다니. 저 학생 신변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보복당할까 봐 걱정된다. 하나는 패닉에 빠졌다. 스마트폰의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몇몇 기자들이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묻기 시작했다. 하나야, 너 괜찮아? 유진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모르겠어. 그 경찰이 날 찾아올까 봐 무서워. 한편 김 선생님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정해, 하나야.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라. 하지만 기억해, 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나는 자신을 향한 응원 댓글이 가득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어쩌면 진실은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건지도 몰라.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경찰의 반응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침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조심스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희 소속 경찰관 중 한 명이 학생을 상대로 비전문적인 폭력을 행사한 영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철민 경사의 이름은 순식간에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기자들이 그의 집을 에워쌌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행정부서로 대기 발령이 났다고 했다. 사회적 압박은 거세졌다. 주변 상인들이나 행인들이 박 경사가 평소에도 얼마나 거칠었는지 증언하는 후속 영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하나는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SNS 계정에 짧은 글 하나를 남겼다. 저는 단지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떤 제복을 입고 있든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의 영상이 전국을 휩쓴 지 3주가 흘렀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아침에 평소처럼 등교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교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동네에서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격려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비꼬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어머, 제가 그 경찰 때린 애 아니야? 때린 게 아니라 맞은 거라잖아요, 아줌마. 어쨌든 유명해졌네. 그러다 경찰서에 또 불려가는 거 아니야 몰라. 하나는 애써 못 들은 척했지만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어느 날 오후 하교한 하나의 빌라에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이 찾아왔다. 그는 정중한 태도로 공식 서한을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입니다. 박철민 경사 징계위원회에 이하나 양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하나는 그 서류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가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렴, 얘야. 무서워하지 마. 넌 그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을 넘어뜨렸던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온몸이 떨려왔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장소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의 작은 심의실이었다. 공간은 소박했지만 그 안을 채운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다. 방 한쪽 끝에는 3명의 고위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으로 앉아 있었다. 하나는 김 선생님과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곳에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교복 차림이었다. 언론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몇몇 기자들이 복도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다른 편에는 박철민 경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다. 그의 제복에는 이제 아무런 계급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저 피조사자라는 표식이 달린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다. 위원장이 심의 시작을 알렸다. 이하나 양, 8월 4일 강남역 인도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어떻게 촬영을 시작했고 박 경사가 어떻게 노점상 아주머니를 다그쳤으며 마지막에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와 가방을 걷어찼는지. 그녀의 진술이 끝나자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하나 양은 박철민 경사의 행동이 경찰관으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학생으로서 제 과제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박 경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 과제 때문에 촬영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위원장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학생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에어컨의 낮은 소음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심의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모든 참고인 진술이 끝난 후 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마 후 박 경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학생의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하나는 경계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제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에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저씨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실망했어요. 아저씨는 시민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박 경사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 옆에 앉아있던 하나의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는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런 일이 다른 아이에게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1시간 가까이 기다렸을까? 마침내 위원회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결정문을 낭독했다. 참고인 진술과 영상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조사자 박철민 경사는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및 경찰 윤리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음이 인정됩니다. 그 방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하나는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경찰 공무원법에 의거 파면 처분을 결정합니다. 몇몇 사람이 낮게 탄식했다. 박 경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항변하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침묵을 지켰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마칩니다. 참고인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후련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건지 스스로도 감정을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건물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긴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단지 짧게 말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이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극 때문이 아니라 한 학생의 단단함과 진심 때문이었다. 며칠 뒤 하나의 학교는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그녀의 인터뷰 영상은 사회윤리와 시민의 용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러 고등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3개월 후 하나는 한 기자로부터 박철민 씨가 이제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날 오후 하나는 어머니 몰래 그 공장을 찾아갔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평화롭게 닫고 싶었다. 경비 초소에 도착하자 남자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나 양. 네, 아저씨.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냥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작은 간식 꾸러미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게 뭔가? 감사 편지요. 그때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박철민 씨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글이 있었다. 박철민 아저씨께. 저는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폭력은 사람을 두렵게 할 뿐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 올림 박철민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자네는 참 좋은 아이야.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저는 오래전에 다 용서했어요. 아저씨, 그들은 조용히 헤어졌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날 경기도의 하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다. 하나의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몇 달 후,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대민 서비스 윤리 및 감정관리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그 교육 자료에 사용된 주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강남역 여고생 사건이었다. 하나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소년 인성교육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았다. 그녀는 서울 전역의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연설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녀는 연단 위에서 말했다. 저는 우연히 증거를 가졌고 아주 약간의 용기를 냈던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주 작은 불의에라도 맞설 용기를 낸다면 이 나라는 분명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당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앞줄에 앉아있던 김진우 선생님은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사진을 찍고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하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랐다.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1년 후 하나는 예전 그 사건이 있었던 강남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여전했지만 인도는 이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때와 같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 설치된 천막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노점상 상인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였다. 징계위원회 이후 하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어느덧 1년. 하지만 그 유명세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은 새로운 경험들로 채워졌다.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지만 인내심을 시험하는 순간들도 많았다. 하나는 이제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2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오래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때때로 길가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볼 때면 여전히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날도 하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리자 택시가 멈춰섰다. 오른쪽 인도에 경찰관 몇 명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차선을 위반한 운전자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전문적이었지만 하나의 귓가에는 과거의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어이, 학생. 거기서 뭐해? 사라지지 않는 과거의 목소리.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학생, 괜찮아요? 네, 기사님.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1년이나 지났지만 두려움은 때때로 불쑥 찾아왔다. 하나는 이제 여러 세미나에 초청받는 인사가 되었다. 많은 학교에서 그녀는 정의를 세운 여고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녀는 종종 어색함을 느꼈다. 한 번은 교내 행사에서 사회자가 긴 박수와 함께 그녀를 소개했다. 불의에 맞서 싸워 큰 변화를 이끌어낸 용감한 학생, 이하나 하고입니다. 하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중얼거렸다. 나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카메라에 모든 게 찍혔던 상황에 갇힌 사람이었을 뿐인데 행사가 끝난 후 한 후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예전에 길에서 경찰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어요. 두려운 건 당연한 거야, 하나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고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면 침묵하지 마. 도와줄 사람을 찾아. 때로는 진실도 혼자서는 서 있기 힘드니까 후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비록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어느 3월의 오후, 하나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양 맞습니까? 저 박철민입니다. 하나는 잠시 읽기를 멈췄다. 그 이름은 즉시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저 놀라웠을 뿐. 그녀는 짧게 답장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예전에 주었던 편지,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작은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다. 때로 용서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변할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저씨도 고맙습니다. 잘 지내신다니 저도 기쁘네요. 혹시 시간이 되면 한번 와주시겠어요? 여기 아이들이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는 미소 지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다. 한때 자신을 넘어뜨렸던 사람이 이제는 함께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자고 제안하고 있었다. 몇 주 후, 하나는 정말로 그 보육원을 찾아갔다. 하늘색 페인트가 칠해진 소박한 건물이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고 박철민 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하나가 온 것을 보고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1년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머리는 단정했고 몸도 건강해 보였다.
와줘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하나 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무슨 이야기를요? 그때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아이들이 경찰을 무서워하게 만들지는 말아줘요. 하나는 작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좋은 이야기만 할게요. 그녀는 아이들 앞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폭력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정직함에 대해,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용기 내어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만약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바로 화부터 내지 마세요.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어서도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용기는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박철민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한때 자신이 상처 입혔던 그 소녀가 이제는 자신의 상처까지 치유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개인적인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온라인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때때로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의 이름이 다시 소환되었다. 이하나 사건 때랑 똑같네. 경찰은 언제쯤 정신 차리나? 모두가 이하나처럼 용기를 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런 댓글들은 하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완벽한 상징으로 소비되고 싶지 않았다. 진실은 입소문 난 영상처럼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SNS에 글을 썼다. 저는 저항의 상징이 아닙니다. 저 역시 두려웠지만 말하기를 선택했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옳은 일을 위해 말할 기회가 온다면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동해주세요. 그 글은 수천 번 공유되었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더 따뜻했다. 많은 사람이 자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에 감사했다. 하나는 나에게 용기를 가르쳐준 인도라는 제목의 작은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 책은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자신을 진정시키며 과거와 화해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었다. 한 챕터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나는 예전에 정의가 가장 큰 목소리에서 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정한 정의는 상처 입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목소리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 책은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많은 교사가 그 책을 수업 토론 자료로 사용했다. 김진우 선생님은 그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넌 이제 마음으로 글을 쓰는구나. 이제 너의 역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것이란다. 하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자신의 인생 항로가 피해자에서 용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사건이 있고 2년 후,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윤리의 날을 제정했다. 하나는 청년 시민 대표로 기념식에 초청받아 연설하게 되었다. 시청 대강당은 고위공직자, 경찰, 대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앞줄에는 젊은 경찰관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연설자의 말을 받아 적고 있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하나는 연단에 서서 강당을 둘러보았다. 2년 전 저는 인도 위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섰습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 없는 권력이 사용될 때 그곳에서는 존경이 아닌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민이 자신을 지켜주는 일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결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심지어 몇몇 젊은 경찰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경례를 보냈다. 하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모든 공권력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는 종종 2년 전 뜨거웠던 인도 위에서의 작은 발걸음 같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주말 하나는 어머니와 함께 오랜만에 고향인 춘천으로 향했다.
서울에서의 바쁜 삶 때문에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곳이었다. 소박한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하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엄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그럼, 얘야.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오는 거란다. 하지만 무서운 것도 있어요, 엄마.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내가 싸워서 지키려 했던 가치가 아니라 그저 경찰에게 맞았던 애로만 기억하면 어떡하죠?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억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거야. 너는 올바른 방식으로 저항하는 법을 보여줬어.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배우게 한 거란다. 하나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시청 행사 몇 달 후, 하나는 우편으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경찰청 공식 용지에 단정한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다. 안녕하세요, 이하나 선배님. 저는 신임 경찰관입니다. 윤리교육 시간에 선배님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민들이 우리 경찰의 잘못만 찾아내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시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요. 저희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다치게 하는 경찰이 아니라? 이준서 순경 올림. 하나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편지를 자기 방 게시판에 붙였다. 이 이야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변했다면 그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하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극복했고 그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한 등불로 바꾸었다. 한때 억울함의 상징이었던 강남역의 그 인도는